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양 만안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입니다. 대정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어제 급작스러운 일에 대한 잠깐의 언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MB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도 악화 일로를 걷던 남북 관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김정은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부축의 제의에 의해서 협상의 물꼬가 튀어지는 듯 했습니다만 우리 국내의 반응은 일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의 승리라고 하느니 뚝심의 승리라고 하느니 그런 반기는 일색은 분명한 실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갑작스럽게 교착이 됐으면 원칙의 패배이고 뚝심의 소멸입니까? 지금까지 북측의 능란한 외교술에 우리는 이 정부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포석 한 포석 겸손하게 남북 대화와 협상과 평화를 위한 길에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주당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4.1 부동산 대책, 추경 편성 등에서 저희는 정말 대승적 자세로 협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 100일은 결과적으로 불신불안불통의 100일이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65세 이상의 전 국민은 기초연금 20만 원도 물 건너가는 듯합니다. 또 핵심 공약의 일부였던 경제민주화도 속도 저절론이라고 하면서 주머니 속에 넣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의 심각성입니다. 2011년 2, 4분기 이래 지금까지 사상 최초로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 0%대입니다. 새 정부가 금리나 추경 편성 등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전문가들 올해 성장률의 지수는 2%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성장의 그늘이 더욱 짙게 드리워지면서 대한민국은 부채 공화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에 가계정부 기업의 부채 총액은 3,600조, GDP의 약 3배입니다. 2007년 말 2,300조에 비해서 1,200조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성장을 멈췄고 서민과 중산층의 팍팍한 삶은 나아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입니다. 또 그리고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등의 비율은 4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와 실질임금 정체 현상에 인해서 가계소득의 증가는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연체 상승률은 11년 말 0.67%에서 이제 12년 말 9%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서민경제 파탄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재벌 대기업 위주의 승자독식 경제에서는 상생, 협력경제로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의 주제로 하고 있는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에서 걸고 있는 창조경제가 과연 거는 표방과 목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실현성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총리,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6월 5일 날 며칠 전에 창조경제 청사진을 발표했더군요. 네,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뭐 표방은 좋고 여러 목적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김정은의 생각에 이어서 박근혜 창조경제가 과연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한간의 내용들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볼 때 모든 것이 주체, 객체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다면. 주체는 물론 사람이겠죠. 객체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돈입니다. 이 주체에 대해서는 뭐 대기업이나 재벌이 아니고 중소벤처라고 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전체 보니까 뭔지 뭐 이렇게 그냥 색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신지식운동을 표방해서 했던 그 목록, 문구, 단어까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차세대 창출이라든지 뭐 벤처 중소기업 또 글로벌화 모든 문장이 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경위에 대해서 이 창조경제에 대한 이 작성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는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이것을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따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래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새 정부가 이 창조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부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 과정을 거쳤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본 부분만을 수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주체로 말씀드렸는데 주체는 사람입니다. 이 벤처, 중소벤처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 역량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중소벤처를 했던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요새 앱스토어라고 그래가지고 오픈소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협회도 만들고 한 10명 분이 예전에 중소벤처를 하면서 자금도 많이 받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한 40대로 이전이 됐어요. 그분들 보면 한 서너 명은 감옥 갔다 왔고 한 두세 명은 이미 신형 불량자입니다. 이미 예전에 중소벤처 기업으로 실패하고 이미 포기하고 사라진 지 오래됐던 사람이 다시 힘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또 새로운 어떤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뭐 이 벤처 사업에 민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무슨 뭐 어떤 희망이나 기대가 보이질 않아요. 여기서 보면.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주체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건 미래부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새 정부에서는 그 벤처 기업의 과거 실패 사례를 좋은 경험으로 하고 또 때로는 그 자금 지원이나 환경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도 실패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자는 그런 각도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또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미래부 장관께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지금 과거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분석해 본 적은 없고. 아니요. 분석해 본 백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접 그것까지 분석해 보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거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참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리실에서 공인인증서라든지 기타 보안 기술에 대해서 뭔가 낸 적이 있어서 이거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슨 보안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5,000명 수준의 모바일 보안 기술 선정을 통해서 이 보안 산업을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이게 지난번에 모였던 사람 중에 보안 기술자가 있습니다. 보안 엔지니어가 있는데 다 퇴출됐어요. 예전에 5,000명 수준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몰려들었던 많은 분들이 그 정도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 퇴출되고 없어요 지금. 몇몇 정보인증회사 또 연구소, 안철수 연구소도 그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그런데 남아있는 몇몇 엔지니어링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 얘네 실패 사례에 비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같은 거 생각을 좀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보안 산업 여기 한 거 보니까 이거 보면 옛날에 그 퇴출됐던 사람들이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공인인증서 문제는 네,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얘기하세요. 네. 과거에 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기존의 제도를 갖다 폐지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새로운 안정성이 확보된 별도의 인증 방식을 마련하자는 그런 각도에서 연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또 금액이 아주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좀 틀린 얘기가요. 의무 사용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총리께서 취임하시기 이전에 MB정부 때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3년 동안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의무 사용 폐지하겠다고 제가 법안을 냈는데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그 의무 사용 폐지함으로써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기술 환경에 적응할 때 오히려 이런 보안 기술자들이 늘어나고 5,000명이 아니라 1,000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창조경제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고 여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주 중요한 성사진에 제시된 내용인데 전혀 엇박자에 부처에서는 딴죽을 하고 있고 예전에 추진했던 것마저도 포기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청사진이라는 이름만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예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의무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오히려 더 넓게 기술자들의 환경들을 더 넓게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또 이 보안이 철저히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해서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좀 창조경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의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은 객체입니다. 객체는 환경, 역사적인 조건, 또 그 조건이 뭡니까? 중소벤처가 활동할 수 있는 건 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의 조건들, 그리고 또 자금,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요거에 관해서는 제가 경제부총리께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셨겠죠? 기본적으로 창조경제는 어느 한 기업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서 하는 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상생 얘기했지만 70년대 그래도 비교적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낙수효과 상생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됐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낙수효과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일반 이 비판 경제학자들의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런 경쟁 질서가 잘 이루어졌냐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대기업에도 치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그것이 과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낙수만으로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양쪽의 측면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재벌이 GDP 77%입니다. 삼성, 현대가 100대 기업, 상장 기업 중에 절반 넘습니다. 51%. 점점 더 속도가 커져가고 있죠. 이게 이제 중소벤처의 활동의 조건입니다. 이 중소벤처가 과연 숨이라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조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창조경제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저희가 벤처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한 배경도 바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라든지 기술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유독 더 대기업이 이렇게 우위로 가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 공정이라든지 연구 개발을 대기업이 독점해버리고 그 나머지에 이제 노무 관리라든지 기타 아웃소싱하는 제도 통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가 이 핵심 공정이라든지 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그것을 토대로 이윤을 낼 수 있는 중소벤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관? 바로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도 나름대로 R&D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는 배경이 바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쪽에 초점을 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창조경제 당장 예. 성공시켜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돼 있냐 말입니다. 조건이 안 돼 있으면 대기업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했던 내용들보다도 훨씬 더 축소되고 재탕됐던 분위기가 보인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거 가지고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라든지 또는 벤처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바로 저희가 지금 담고 있는 대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어려운 여건, 그 중소기업의 환경이 되고 있는 대기업 여건을 바꿔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도 김대중 정부 때는 빅딜이라든지 대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당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정호 의원님께서 너무 잘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저희가 법안도 하도급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춘다든지 하는 여건 자체에 대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그러한 인력이라든지 기술 이런 데에 대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냥 국문서답의 선문답 선답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미래부 장관께 다른 주체에 관한 문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청사진을 보면 말이죠. 후진 양성, 지역적 연구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공계 주체가 되는 거 결국 이제 후진 양성이면 이공계에 들어온 분들이 그것들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1년에 2만 명씩 자퇴하고 우수 인력들이 거의 이공계에 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조경제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슨 응용 기타 성과주의가 아니라 우선은 기초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중장기적으로는 기초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지금, 바로 단기적으로는, 바로
기초뿐만 아니고 응용 쪽에도 많이 관심을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이죠. 그래도 이 청사진을 만들었을 때 과거에 뭐 기초 과학연구소라든지 중요한 가속기라든지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든지 기초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래도 분석된 성과를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여긴 전혀 그런 청사진에 그런 게 나와 있질 않고 오히려 지금 보면은 무슨 중형 가속기보다도 오히려 더 힘 있는 포항 쪽에 방사광 가속기가 먼저 들어가 버린다든지 그 뭐 지금 한정된 예산 가지고 자금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거에 대한 청사진이 보이질 않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본 실현 계획 부분은 전체적인 기본 계획으로 틀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곧 방금 말씀하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그러한 창조경제 실현 계획 같은 거는 7월 달에 상세 계획이 지금 발표되게 돼 있고 뭐 상당히 진행돼 있었습니다만은 거기 기본 계획에는 전체 줄기만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게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덕이라든지 그리고 이곳에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는 이공계 학생이라든지 이 경우에 좀 창조경제에 관한 기대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님이 잠깐만 더 나와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또 기반이 객관적 조건은 돈입니다. 자금이에요. 김대중 정부에서 1999년에 9천억, 그러다가 2000에 2조가 들어오면서 상당한 벤처 열풍이 불었어요. 지금 미래창조펀드에 5천억이라는 거 이외에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뭐 어떤 무슨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뭐 자세하게 지금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벤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러한 금융의 지원보다는 투자 형태로 하는 것이 크게 방향이 좀 다른 방향이다. 좀 그렇게 조금 더 자세한 건 나중에. 과거에도 투자로 했다가 안 돼서 대출이 돼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된 겁니다. 예. 뭐 지금 아까 저도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이 지적하신 과거에 그런 벤처기업의 실패 사례 이런 거 이번에 저희 하면서 많은 레슨이 됐고 또 그런 것을 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번에 대책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자금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밖으로 공약이행에서 134조 이걸 직접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지역경제 양성을 증세한다고 했어요. 근데 보면 어제 신문에 나온 것처럼 그걸 전년 대비로 안 하고 원년 대비로 해가지고 거의 절반 정도를 깎아서 거품을 일으켰다는 그런 지적 보셨죠? 네, 제가 읽은 말씀은 조금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35조에 대한 재원에 있어서 5년 기간 중에 크게 앞서 제가 정 의원님이 하문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비과세라든지 이런 지하 경제를 통해서 하고 또 세출 구조의 조정 양쪽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품이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 경제 양성화 27조를 하더라도 그 계산법에 의하면 27조지만 13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쓰지 않는 수법으로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5년간의 창조경제 청사진은 지금 제대로 기초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